터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럽적인 면모와 중동적인 영혼, 그리고 성장하는 초강대국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이지만 NATO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모스크와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현대식 공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곳을 둘러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이나 문화 문제가 아닙니다. 긴장, 갈등, 그리고 국가의 미래,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위, 체포, 지진, 국제협정,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아중에 40년 넘게 지속된 내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벨루문도에서는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이 나라를 여행하며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1번, 현재 상황. 터키는 항상 대조적인 모습을 보라온 나라였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단순히 지리적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종교, 정치, 그리고 정체성이 모두 한 곳에 뒤섞여 있습니다. 중세 모스크와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스카이라인을 공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붐비는 술집과 세속적인 대학들이 있는 도시 곳곳에서 기도의 애침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대조는 단순한 관광 명소의 일부가 아니라 진정한 긴장의 랑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터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랍서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 애교적 움직임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의 균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 보도의 중심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집권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총리로, 그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터키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터키가 더 나은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태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검열, 언론인 탄압, 반대 세력 투호, 그리고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럽, 미국과 협상하는 것,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곳에 개입하는 것까지. 복잡한 게임이고 많은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PKK와 40년 전쟁의 종식. 오늘날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수십 년간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쿠르드족의 관계. 쿠르드족은 국가 없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터키에만 1,500만 명이 넘는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상당한 소수이지만 종종 무시당합니다. 수년 동안 공공장소에서 쿠르드어를 사용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터키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도발로 간주되었습니다. 학교, 사무실, 신문 등 모든 것이 터키 국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쿠르드 노동자당, PKK이 탄생했습니다. 1980년대 초, 이들은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총격과 폭탄, 그리고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었던 것이 내전으로 변했습니다. 길고 피비린내 나는 끝없는 전쟁. 40년이 지난 지금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고 나라는 모두가 못 본 척하는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2025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PKK가 무장활동 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공격도, 매복도, 대립도 없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해온 이 단체의 지도자 압둘라 오잘라는 오랫동안 이러한 변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제안하는 것은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정치적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장투쟁이 종식이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무기의 종식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쿠르드족은 결코 실현되지 못한 것, 즉 인정, 자치, 존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만 표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터키에서는 정부에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터키에는 선거, 의회, 그리고 문서상으로는 야당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보다는 시나리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2025년 3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뒤흔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물루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평범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터키 최대 도시인 터키에서 2번이나 에르도안을 이긴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인기 많고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선거에서 에르도안에게 도전할 진정한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갑자기 비난, 부패, 그리고 극단주의자들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쉬운 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반응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시위대로 가득 찼고 시위는 여러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터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를 겪었던 2013년 시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 폭행, 그리고 단며칠 만에 거의 2,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독립언론 매체들은 검열을 받았고 기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으며 뉴스에서 비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에르도안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습니다. 교사, 군인, 판사, 활동가, 반대자들,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마물로가 게임에서 제외되었으니 적어도 당장은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저항은 더 커집니다. 안팎으로 상황이 들끓는 가운데 터키는 애교적 힘을 행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터키는 국내에서는 반대파를 체포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터키 정부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터키는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무인기를 파견했지만 모스크바와의 사업은 유지했습니다. 가스, 관광, 문학협정 등에서 터키는 이러한 이중적인 전략을 통해 다른 어떤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조약은 양측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흑해협정이 체결되어 전쟁 중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가능해진 것도 바로 이 조약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세계 식량 가격은 훨씬 더 급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 이스탄불에서 2년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회담을 가졌습니다. 최종 합의는 없었지만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터키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에르도안은 이를 수케이스로 활용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갈등하는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양측과 협상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몰아줍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국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균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터키가 국제 무대에서 교량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동안 국내에서는 정부의 펑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교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 이스탄불 운하 논란.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이후 늘 반복해온 표현입니다. 터키의 꿈을 크게 펼쳐봅시다. 에르도안 정부를 대표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스탄불 운하입니다. 겉보기에는 미래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마르마라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45km 길이의 인공 운하를 개통합니다. 사실상 보스포러스 해협과 거의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스탄불을 반으로 가르며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자란 해협입니다. 랍서에 나올 법한 풍경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상 교통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화물선, 석유, 곡물 등이 항상 그곳을 통과합니다. 정부는 새 운하가 이러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곳에서 유조선이 침몰한다면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용은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인플레이션, 통화위기, 실업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환경적 위험이 있습니다. 운하 건설은 담수 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해류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스탄불이 지질 단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진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천 가구가 쫓겨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전히 정치적 이기심으로 치부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운하는 단순한 프로젝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유산이자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터키인에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는 큰 실수입니다. 최근 지진 터키는 파괴에 맞서기 위해 외부의 적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토양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위험을 안다고 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터키 남동부에서 두 차례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규모 7.8이었고 몇 시간 후 발생한 두 번째 지진은 규모 7.5였습니다.
이는 터키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건물 전체가 단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사라졌고 동네 전체는 먼지로 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상실감과 더불어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된 건물 중 상당수는 내진 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 관리 감독의 부재였습니다. 수년간 정부는 불법 부동산에 대해 사면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대응은 모질서했습니다. 지원이 부족했고 체계도 부족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신속하게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사람들은 성급함이 많고 투명성은 부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강력한 새로운 지진이 이스탄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활성 단층선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운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보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적 우선순위가 되기 전까지는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최근 터키를 뒤흔든 비극은 지진만이 아닙니다. 7번 호텔 화재 일주일간의 스키 휴가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볼루 지역 카르탈카야 스키 리조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인 그랜드 카르탈 호텔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화재는 저녁 8시경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어 몇 분 만에 복도, 객실, 공용 공간으로 번졌습니다. 사망자는 79명, 부상자 10명 이상. 대부분 불에 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계단, 막다른 복도, 열리지 않는 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질식사하고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설치되어 랑기나 온도 상승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쇼핑몰, 공항, 상업 건물에 있는 작은 금속 수도꼭지 아시죠? 그게 바로 생명을 구하는 장치죠. 그런데 여기엔 아예 없었어. 비상구 표지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소화기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구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관광객으로 가득 찬 고급 리조트에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사진들은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두의 목에 걸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가득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었을까요? 터키의 오랜 지인에게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부주의, 부패, 그리고 눈 감아주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후에야 드러나는 검열. 정부는 서둘러 수사, 체포,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대개 어떻게 끝나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태는 진정되고 뉴스 헤드라인에서 그 문제는 사라지고 삶은 계속됩니다. 다음 비극이 올 때까지 말이죠. 터키는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불길한 불길을 잠재우려 애쓰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터키 드론 최근 몇 년 동안 터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용 드론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장난감도 아니고 문학 박람회에서나 볼 수 있는 시제품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장비들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이락타르 TB2입니다. 이 공격 및 감시 드론은 기존 제트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정밀하게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근 여러 분쟁에서 스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비아, 시리아, 특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웅의 반열에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가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던 시절, 러시아의 전차와 호송대를 저지한 것은 터키의 무인기였습니다. 무인기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그들을 기리는 노래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셀추크 바이락타르가 운영하는 바이카르, 비카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이이기도 합니다. 가족적 유대감은 차치하고라도 드론은 터키 군수산업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동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국이 드론을 구매하거나 주문했습니다. 터키는 락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터키는 이미 더욱 현대적이고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버전과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터키가 이기 속에서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웃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브라질조차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9번 지도 2의 확장. 터키가 국내적으로 균형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터키는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바로 시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자 터키는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대사관을 다시 열고 외교관을 파견했으며 최근까지 적으로 간주되었던 단체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이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의 이러한 진격에는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북부 쿠르드족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앙카라에서 쿠르드족은 여전히 PKK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 기사 서두에서 언급한 바로 그 집단입니다. 하지만 터키가 자국의 국기를 꽂는 곳은 중동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브라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양국 간 방위협정이 브라질 상원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기술 공유, 합동훈련, 그리고 군사 장비 개발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브라질과 터키는 공동으로 방위 시스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드론이 이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터키에게는 유럽과 중동 이하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입니다. 브라질에게는 군사 파트너를 다각화하고 최첨단 기술을 흡수할 기회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키가 자국 문제 해결에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10번 미래, 터키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터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터키가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PKK와의 전쟁과 같은 락사적 갈등을 종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 세력에 대한 포위 공격을 강화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시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맹과 권위주의적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드론, 공격적인 외교,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국 내 고급 호텔에서조차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기술, 군사력 확장,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에 투자하는 동안 수백만 명의 터키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지진, 검열, 그리고 매년 약화되는 자유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21세기의 지역 강국이 공고화되는 징조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고함치며 통치하는 정부일 뿐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미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출마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더욱 미스터리한 일입니다.